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35살. 미국 연방준비제도 112년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이사가 된 남자가 있어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출신인데 에스티로더 창업자의 손녀와 결혼해서 억만장자 가문의 사위가 됐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월스트리트 구제금융을 직접 설계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 남자가 제롬 파월의 뒤를 이어서 연준 의장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케빈 워시. 이 이름 하나에 나스닥과 TQQQ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듣고 나면요,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게 왜 여러분 계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지 소름 돋게 이해되실 거예요. 케빈 맥스웰 워시. 1970년 4월 13일 뉴욕주 올버니 출생, 스탠퍼드에서 공공정책학, 하버드 로스쿨 우등 졸업. 여기까지는 그냥 엘리트잖아요. 근데 1995년 25살의 워시가 어디로 가느냐? 월스트리트의 심장부 모건 스탠리 인수합병 부서입니다. 기업을 사고 파는 일, 7년 만에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까지 올라가요. 20대에 수십억 달러짜리 M&A 딜을 직접 만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인생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2002년 워시가 모건 스탠리를 때려치우고 백악관으로 갑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 특별보좌관, 국가경제위원회 사무총장, 32살이에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미국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보통 사람이 32살에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해 워시가 제인 로더와 결혼합니다. 제인 로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여자의 할머니가 에스티 로더입니다. 전 세계 화장품 제국의 창업자요. 제인의 아버지 로널드 로더는 포브스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인물이에요. 2026년 기준 제인 로더의 개인 자산만 약 24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하나로 3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3조 원. 근데요, 이 로널드 로더한테 또 다른 정체성이 있어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동문인데 누구와 동문이냐?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은 학부 시절부터 60년 넘는 친구 사이입니다.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의 슈퍼팩인 매게 잉크에 500만 달러를 기부한 메가 도너이기도 하고요. 자, 정리해볼게요. 케빈 워시의 장인이 트럼프의 60년 지기 친구이자 억만장자이자 최대 정치 후원자 중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게 순수한 능력평가였을까요? 아니면 가족끼리 자리를 나눠준 걸까요? 이 질문 잠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2006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워시를 연준 이사로 지명합니다. 나이 35세. 연방준비제도 112년 역사상 최연소 이사예요. 전례가 없었습니다. 당시 연준 부의장을 역임했던 프레스턴 마틴이 대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젊다. 경험이 부족하다. 하지만 벤 버냉키 당시 의장은 워시의 정치적 감각과 월스트리트 인맥이 쓸모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2년 후 그 판단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가 무너집니다. 미국 5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지면서 하룻밤새 유동성이 증발해요. 금요일 장이 끝나고 월요일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48시간. 이 48시간 안에 해결책을 못 찾으면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이 48시간의 협상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37살의 케빈 워시예요. 연준의 월스트리트 전담 연락책이었거든요. 워시가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과 주말 내내 전화를 붙들고 베어스턴스 인수를 설계합니다. 동시에 에어포스원에 타고 있던 부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부시가 전화 너머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뭐, 연준이 베어스턴스를 산다고? 워시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급히 설명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약 290억 달러를 투입해서 메이든 레인 LLC라는 특수법인을 만들고 베어스턴스의 독성 자산을 사들여요. JP 모건이 베어스턴스를 인수하는 대가로요. 주당 2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주당 62달러였던 주식이에요. 일주일 만에 62달러가 2달러가 된 겁니다. 근데요, 6개월 후에 더 큰 폭탄이 터집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보험거인 AIG가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워시는 AIG에 850억 달러 긴급 대출을 밀어넣는 핵심 실무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당시 한국 국방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이에요. 조건은요, 정부가 AIG 지분 80%를 가져가는 겁니다. CEO는 해고됐고요. 자,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옵니다. 2008년 9월 20일 워시의 전 직장 모건 스탠리가 파산 직전에 몰려요. 주가가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워시가 이날 뭘 받느냐? 윤리 면제 조치를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준 이사는 원래 전 직장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이니까요. 그런데 워시는 특별 면제를 받아서 모건 스탠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면제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모건 스탠리가 투자은행에서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은행지주회사가 되면 연준의 긴급 대출 창구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는 이걸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골드만삭스도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전환했고요. 자기 전 직장이 쓰러지려니까 윤리 면제를 받아서 직접 구해준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냐고요? 면제를 받았으니 합법이긴 해요. 근데 도덕적으로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집을 잃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를 구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이 점을 정확히 찔렀어요. 당신은 위기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 12월 FOMC 회의에서 워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지금 분위기에서 나쁜 이름을 얻게 됐죠. 위기 3개월 전에요. 나쁜 이름을 얻었다고요? 수백만 가정이 파산하려는 걸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진짜 본색은 위기가 끝난 다음에 드러납니다. 2010년 11월. 금융위기의 폐허 위에서 연준이 두 번째 양적 완화 QE2를 결정합니다. 이 QE2 결정 자리에서 워시가 한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버냉키 의장 앞에서요. 만약 제가 의장님 자리에 있었다면 이 방향으로 위원회를 이끌지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방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반대표를 던졌을 겁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워시가 뭘 했느냐? 찬성표를 던져요. 의장에 대한 존중 때문이라고요? 자,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일주일 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고문을 게재해요. QE2에 대한 자신의 회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회의실에서는 찬성하고 돌아서서 신문에는 반대 의견을 쓴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왜 중대한 사건이냐면요. 연준 이사가 FOMC 결정 직후에 공개적으로 그 결정을 비판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중앙은행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믿어야 해요. 워시가 그 신뢰의 균열을 낸 겁니다. 워시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다.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고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연준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거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2010년대 내내 인플레이션은 안 왔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도 도달을 못했어요. 오히려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더 걱정이었던 시기였거든요. 워시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완전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크루그먼은 워시를 풍향계 경제학자라고 불렀어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긴축을 외치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돈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경제학적 소신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죠. 크루그먼의 원문 표현을 빌리면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무릎 꿇는 개. 공화당의 정치적 이익에 맞춰서 그럴듯한 전문 용어로 포장하는 사람. 소름 돋을 정도로 신랄합니다. 근데 공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워시가 2010년에 틀렸다고 해서 영원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2021년에서 2022년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터졌을 때 워시의 철학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다. 연준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그 대가로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이 온 거잖아요. 워시가 10년 일찍 경고한 셈이 된 거예요. 시기만 틀렸을 뿐 원리 자체는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1년 3월 워시가 연준을 떠나요. 임기가 2018년 1월까지 남아있었는데 7년이나 일찍 자진 사퇴한 겁니다. 왜 때려치웠을까요?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로 가서 15년 가까이 연준 비판자로 활동합니다. 근데요, 이 15년 사이에 예상 못한 인연이 하나 생겨요. 한국입니다. 2019년 워시가 쿠팡의 사회이사로 합류합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 쿠팡. 이 회사의 창업자 김범석과 워시의 관계가 단순한 이사 경영인 관계가 아니에요. 워시는 김범석의 멘토로 알려져 있고 2021년 쿠팡의 뉴욕 증권거래소 IPO를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를 직접 경험한 미국인 연준 의장 후보라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도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제 2026년으로 넘어갑니다.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해요. 파월의 의장 임기가 5월에 만료되니까 그 전에 인준을 끝내겠다는 계획이었죠. 근데요, 바로 그날 미국 법무부가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서를 추가 공개합니다. 3,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속에 케빈 워시와 제인 로더의 이름이 나와요. 2010년 크리스마스, 카리브해의 고급 휴양지 생바르텔레미. 앱스타인에게 전달된 이메일에 생바르트 크리스마스 2010이라는 제목의 게스트 리스트가 있었는데 사페이지에 케빈 워시의 이름과 일드 프랑스 호텔 근처 하우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같은 리스트에 러시아 올리가르이 로만 아브라모비치, 할리우드 감독 브렛 레트너의 이름도 있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메일이 있어요. 2010년 9월 16일자. 앱스타인의 비서 레슬리 그로프가 패기가 초대한 사람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전달한 월스트리트 저녁 식사 명단. 여기에 미스 제인 러더 애쉬가 적혀 있었고 같은 리스트에 앱스타인, 트럼프와 멜라니아,
그리고 트럼프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할게요. 워시가 실제로 이 행사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스트리스트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앱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요, 정치는 팩트와 다른 문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즉시 워시에게 서한을 보내서 앱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앱스타인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였습니까? 인준청문회에서 이 질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워시가 만약 연준 의장이 되면 뭐가 바뀌냐? 여러분, 주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점도표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점도표가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를 어디로 보는지 각자의 전망을 점으로 찍어서 공개하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보고 올해 금리 인하가 3번 있겠구나 하고 예측하죠. 워시는 이 점도표를 폐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왜냐? 워시는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정책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연준이 너무 많은 정보를 미리 주니까 시장이 연준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반응하게 됐다는 겁니다. 2000년대 이전의 불투명한 연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뭘 의미하느냐?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점도표를 보고 미리 금리 경로를 예측하잖아요. 그게 사라지면 매번 FOMC 회의 결과를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나스닥,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의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더 큰 폭탄이 있어요.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뭐냐면요, 연준이 양적 완화로 사들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의 총량이에요. 이게 얼마냐면요, 현재 약 6조 7천억 달러입니다. 파월 체제에서는 이걸 서서히 만기가 돌아오면 재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줄이고 있거든요. 워시는 이걸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특히 약 2조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 MBS를 시장에 직접 매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 팔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자,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여러분 계좌에 직접 꽂히는 이야기입니다.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팔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기업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주식의 밸류에이션, 특히 미래 수익을 할인하는 성장주의 가치가 떨어져요. 나스닥 100, 기술 성장주의 집합체.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크게 맞는 곳이에요. TQQQ는 그 3배. 워시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현실이 되면 나스닥의 구조적 역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워시는 동시에 기준금리는 인하하겠다고 해요. 금리는 내리면서 대차대조표는 줄인다? 이게 동시에 가능한 겁니까? 단기금리는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금리는 시장 수급에 맡기겠다는 건데, 핌코 같은 대형 운용사들은 이걸 워시 독트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섬세한 균형이 성공하리란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장기금리가 예상보다 급등하면 재무장관 베선트가 국채이자 비용을 줄이려는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해요. 그리고 그 충격은 주식시장으로 직접 전이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계획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버티고 있어요.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 상원금융위원회 핵심 투표권자. 틸리스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법무부의 파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워시의 인준투표를 막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현 연준 의장 파월을 형사수사하고 있어요.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비용 25억 달러에 대한 파월의 의회 증언이 거짓이라는 혐의인데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연방판사가 대배심 소환장을 차단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소환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이라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법정 기록에서 검찰 측 검사가 판사에게 인정한 내용이 있어요. 비용 초과에 대해 파월을 형사 기소할 증거가 없다고요. 증거가 없는 수사를 왜 하고 있냐고요? 트럼프가 파월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도구가 아니냐? 틸리스의 의문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같은 공화당인데 왜 틸리스가 이러냐고요? 틸리스는 올해 말 은퇴하는 의원이에요. 재선 걱정이 없으니까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기둥인데 대통령이 형사수사로 의장을 겁주는 걸 정상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다른 각도에서 공격해요. 워런이 워시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10개 주제에 걸쳐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2008년 위기 전에 서브프라임 리스크를 경고하기는커녕 옹호했고, 위기 이후에는 월스트리트를 구제하면서 일반 가정은 방치했으며, 퇴임 후에는 대형 은행 규제 강화에 반대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고무도장이 될 거라는 주장.
근데요, 워런의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베선트 재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워런이 워시가 금리를 안 내리면 수사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베선트의 답이요?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일입니다. 아직 취임도 안 한 연준 의장 후보를 말 안 들으면 수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가 갈라 디너에서 워시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농담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5월에 파월 임기가 끝나는데 워시 인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월이 직접 답했어요. 법이 정한 대로 워시가 인준될 때까지 임시의장 자격으로 계속 재임하겠다. 파월의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거든요. 의장직과 이사직은 별개예요. 의장직은 5월에 끝나도 이사직은 남아있으니까 임시의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시장에게 이건 양날의 칼이에요. 파월 연장이면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되니까 불확실성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겠죠. 반대로 워시가 순조롭게 인준되는 시나리오라면 대차대조표 축소 본격화, 점도표 폐지, 포워드 가이던스 축소, 시장의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10년 만에 연준 의장이 바뀌는 건 단순히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철학이 바뀌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워시의 이 모순적인 면, 2010년에는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면서 긴축을 외쳤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거든요. 크루그먼은 이걸 정치적 편이라고 비판하지만 워시 본인의 논리는 이래요.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다. AI 혁명이 생산성 증가를 이끌고 있으니 금리를 낮춰도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논리가 맞느냐 틀리냐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사람의 판단 하나에 금리가 움직이고, 금리가 움직이면 나스닥이 움직이고, 나스닥이 움직이면 TQQQ가 3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케빈 워시, 월스트리트 출신, 억만장자의 사위, 대통령의 장인 친구, 35살의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가 됐고, 2008년에 월스트리트를 구했고, 인플레이션 경고는 10년 일찍 했다가 틀렸고, 연준을 떠나서 15년 동안 비판자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에스타인 파일의 이름이 등장했고, 쿠팡 이사로 한국 경제와도 연결됐습니다.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점도표가 사라지고 대차대조표가 줄고 연준이 덜 말하고 더 불투명해져요. 나스닥의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이 과정 자체가 시장을 흔드는 거예요. TQQQ를 움직이는 건 실적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에 파는 것과 구조를 이해하고 버티는 것의 차이인 겁니다. TQQQ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뒷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